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고대, 그 다음 중세, 르네상스, 그 뒤에 나온 시대입니다. 드디어 바로크 시대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크 시대는 1600년부터 1750년까지 약 150년의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바로크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시작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배울 때도 르네상스라는 그 어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음악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오늘도 이 바로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뒤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려한 이 건축물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바로크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 반짝반짝함에 눈을 잃을 것 같이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바로크란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라고도 합니다.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라는 뜻이 바로 바로크인데요. 이것은 포르투갈어고 그 말은 17세기에 고도로 장식된 양식의 건축과 미술에 관련되어서 처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렇게 고도로 장식된 양식의 건축물에 먼저 붙여진 양식적 이름이다. 그것이 음악에 넘어와서 음악에서도 바로 그 음악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가 탄생한 1600년경부터 바흐가 죽은 해인 1750년까지를 바로크 시대라고 부른다. 아주 흥미롭죠? 이 바로크 시대에서 이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 일그러진 진주 이런 말을 보면 그다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대의 양식이나 건축물 또 음악 같은 것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전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투머치다.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붙인 이름이 바로 이 바로크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고도로 장식된 양식의 미술과 건축에서 또 음악에까지 붙여진 이 바로크라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문화적 특징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제 아카펠라라는 음악이 많이 성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반주 성악음악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 이런 교회 중심의 음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정이나 귀족 사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임금이나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음악을 좀 더 널리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다른 오페라나 오라토리오가 생겨난 시대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극음악 종류예요. 극음악은 음악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극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극음악도 종류가 많은데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와 같은 극음악들 장르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바로크 시대에. 그 다음에 기악음악, 성악음악 말고 기악음악에서는 어떤 음악이 생겼냐? 협주곡, 소나타, 모음곡 같은 곡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협주곡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을 지어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기악 음악이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기악 피아노 한 곡의 독주곡, 이런 것들을 이제 소나타라고 하고, 또 모음곡 같은 경우는 춤을 추는데 반주를 했던 그런 곡들을 모아서 4곡이나 5곡 정도씩 모아서 음악적인 레파토리를 만든 그런 기악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조나 단조의 조성 체계가 성립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장조, 가단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조성들이 비로소 이 바로크 시대 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비발디, 바흐, 핸델, 파헬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발디는 4개 이런 곡이 유명하고, 바흐나 핸델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고, 파헬벨은 캐논 변주곡 있죠. 캐논 변주곡을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주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죠. 다음 시간에 바로크 시대 파헬벨이 작곡한 캐논 변주곡이 현대에서 어떤 음악으로 많이 향유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대표 작곡가인 비발디와 바흐, 핸델의 작품을 하나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발디는 별명이 있었어요. 붉은 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진에서는 붉은 머리로 안 나왔네요. 붉은 머리. 이 사제라는 별명이 있었던 작곡가고요. 대표 작품으로는 사계, 화성의 영감 같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주곡의 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협주곡이 그룹을 지어서 연주를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 꼬마가 혼자 연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많은 청중들이 다 같이 그룹을 지어서 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연주하는 것 대 그룹으로 연주하는 이 형태를 바로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형태를 바로 비발디가 마련했어요. 틀을. 이 곡 옛날에 지하철 환승할 때 이 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 곡이 비발디의 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핸델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델은 또 별명이 있어요. 아까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사제가 별명이었잖아요.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 작품으로는 오페라 리날도, 그리고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리날도는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 봤던 영화 파리넬리, 그 카스트라토,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린 소년일 때 거세를 해서 쭉 여성의 변성기를 거치지 않게 만든 그런 이제 그런 성악가를 다룬 내용, 거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곡이죠. 핸델의 리날도. 그리고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곡도 또 이제 핸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들어볼 음악은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인데, 이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자면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의 극음악이에요. 전체적인 이 곡이 담고 있는 스토리가 쭉쭉쭉 진행이 돼요. 곡을 안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오라토리오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부에 나오는 합창곡이고요. 이 곡을 들을 때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크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딱 이 할렐루야 부분에서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들은 거예요. 기립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되면 기립을 합니다. 실제로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를 연주를 할 때 2부 할렐루야가 나오면 모든 관중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무려 1600년 때부터 시작된 그 관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바로 이런 곡인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이 바로 음악의 어머니 바로크 시대의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라는 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바흐는 또 이제 별명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바흐는 핸델과 좀 반대되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 작곡가인데요. 핸델은 성악곡 위주로 작곡을 했다면 바흐는 기악곡 위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면 바흐는 12명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두고 부인도 한 명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특징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 1권 중 1번 푸가를 들을 거예요. 이 푸가는 어원이 도망가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왜 도망가다라는 어원을 가진 이 곡이냐면 여기 보면 이 주선율이 다른 성부에서 끊임없이 모방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도레미파솔파미라레솔 이 부분이 주선율이에요. 이 주선율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도망을 가듯이 주선율이 계속적으로 모방되고 변형되고 숨어서 다른 곳에 다른 성부에 계속 등장을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다성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르네상스 시대 때 다성음악과 화성음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성음악은 각 성부가 모두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성부에서 주선율이 등장하고 각 성부가 모두 다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음악이었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 피아노 곡집 1권 중 1번 푸가는 이 주선율이 끊임없이 다른 성부에 등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성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들어볼게요. 여기 주선율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주선율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처음 들어서는 사실 명확하게 이 주선율을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여기 나왔던 게 계속 성부를 달리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흐는
자신만의 어떤 작곡 기법을 굉장히 확고하게 개척을 한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로크가 어떤 의미인지 그 어원을 알아보아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그 당시에 어떤 예술이 성행을 했는지를 크게 바라볼 수 있었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성악곡에 또 기악곡에 어떤 장르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와 바흐와 핸델의 작품을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렵다고 한 친구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